민주화에 의해서 그런 권력이 검찰에게 주어졌는데 네. 이제는 다시 국민, 네. 주인을 네. 물으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검찰이. 무엇을 결여했길래 윤석열 같은 사람에게 정권을 내줬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앞뒤가 다르고 정말 배신을 때리고 이런 사람인 줄은 모르고 네. 우리가 잘못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이런 말 누가 한마디 했어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원로에게 길을 묻다. 오늘은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님을 찾아뵙고 시국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재단 사무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자유언론 실천재단 네. 사무실이네요. 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시국 진단, 특히 이제 언론을 중심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뵙기로는 최근에, 몇 달 전이죠. 촛불 행동 집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짧은 연설이었어요. 한 15분 네. 연설하셨는데, 우리 오마이TV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댓글에 어쩜 이부영 선생님은 80이 넘는 저 나이에 목소리가 저렇게 카랑카랑하실까?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 정권도 우리가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내려주신 목소리니까 네네네. 그건 부모님께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뭐 80 넘었으면 나이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신체적 네. 쇠락 현상은 일어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청년 이부영, 여전히 청년 이부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댓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부영 선생님의 사자 후 명연설에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 자리에 이제 요청이 왔을 때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 나가셨을 텐데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또 말씀하신 게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또 원로에게 길을 묻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상당수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이 윤석열 정권 1년하고 조금 지났는데 벌써 이제 민주주의가 곳곳에서 위기에 처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 향해서 좀 기운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쭉 그 오랜 세월 동안 겪어보면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할 때 이 무게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젊은 세대랑. 여러분들은 동학농민전쟁, 3.1운동, 4월혁명, 5.18 민주항쟁, 그리고 6월 항쟁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촛불 국민에 의해서 시행됐다는 것을 자부심 있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의 주인공들의 후손들이십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좀 윤석열 정부 출연한 이후에 네네네. 너무 민주주의에서부터 네. 외교안보에서부터 심지어는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그리고 수출 이런 데서도 네. 너무 그동안 해왔던 우리들의 성과를 망그러뜨리는 네. 그런 현상을 보여서 네. 대한민국을 이런 정도로 뭐 G10 안에 네. 또 민주화, 산업화에도 성공시키고 그런 거에 네.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올 3월 1일에 검찰 독재와 네. 전쟁 위기와 그리고 민생 파탄 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라는 이른바 전국적인 그렇죠. 제야단체를 네.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때 3월 1일 날 그것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주권 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네. 정치인들은 국민의
어떤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국민들의 네. 주권까지 다 이래저래 하는 건 아니다. 위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은 그 자기가 속해 있던 검찰 집단을 네. 권력 핵심에 배치하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주권을 뺏는 짓이라고 봤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의미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다시 한번 촛불 시민들이 강조했던 게 그거 아니겠어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국민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다시 일깨우고자 한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아주 좋겠습니다.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은 언론인 출신이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민주화운동 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무려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당의 대표도 하셨죠. 네. 열린 우리당 시절에 의장을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상시국회의, 그리고 이 자유언론 실천재단을 통해서 여전히 실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국 진단이 가능하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감옥도 자주 가셨어요? 총 몇 번 가셨습니까? 5번 갔어요. 감옥을 5번 가셨어요. 저는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좋은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87년에 감옥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 감옥 동기생이죠. 네, 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네, 네. 오 대표를 만난 게 얼마나 제가 귀한 인연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때 교도소에서 같이 감옥 문을 열고 운동을 하는데 네. 아직 그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청년이 네. 거기 와서 다른 그 청년들하고 함께 네. 그 족구했죠. 족구라고 그러나요? 발로 족구. 공차는 거 하는데 네. 어떻게 다람쥐처럼 빨리 하라고 혼자 그냥 골을 다 넣고 그래서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야 나도 오연호처럼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밥도 그렇게 잘 먹어요. 네. 깡마른 사람이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참 뭐랄까 이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나이도 제일 어리고 그래서. 네. 그런데 오 대표가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언론인의 길을 걸으면서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언론 형국이 나쁜데도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올바른 언론인의 길, 언론의 길을 지금 다 그 사회에다 다 이렇게 인식시키고 있잖아요. 참 이런 걸 저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고 어떻게 보면 네. 슬픔도 많이 겪고 네. 그런 사람인데 오 대표 같은 사람을 보는 게 정말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같은 이런 좋은 매체가 네. 우리 사회 안에 존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87년 6월 항쟁이 네. 그래도 완전치는 않아도 승리했다는 증거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을 이렇게 보시면서 윤석열 정권은 이런 정권이구나. 이렇게 뭔가 좀 성격 규정을 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정책을 보면은 네. 이 사람이 바라는 거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거밖에 안 보여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네. 말썽이 나고 있는 그 KBS 있잖아요. 그렇죠. KBS 앞에 그 극우 세력들이 모여서 그 KBS 신관 앞에 계단 앞에 네. 마당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KBS 종사원들이 들어가는데 이 빨갱이들, 이 네. 빨갱이 방송 만드는 놈들 이러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막 네, 네. 불급했듯이. 네. 네. 거기다 어떤 사람들은 묘하게 그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 뉴스룸 바깥에까지 와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네. 이건 지금 무법천지예요. 네. 마치 그 나치 독일 때 네. 그리고 해방정국의 서북청년단 같은 그런 네. 극우 집단들을 풀어놔서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을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공권력 자체가 그 사람들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런 사태를 지금 방조하고 있는. 방치 내지 방조하고 있는 네. 거죠. 이러고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그래요? 네. 지금 KBS나 MBC를 저게
뭐 수신료 문제라든지 무슨 네. 그 기자들 집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뉴스룸을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런 건 왜 그럴까요? KBS나 MBC가 그래도 우리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는 네. 한국 언론이나 한국의 여론을 끌고 간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근데 KBS, MBC를 그렇게 겁박하고 막 압박하고 압수수색하고 네. 그 방통위원장을 바꿔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길들이겠다는 거는 네. 왜 그럴까요? 이미 행정부하고 사법부 장악했잖아요. 네. 네. 내년 4월, 음. 2024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네. 입법부까지 자기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왜 차지하려고 그래요? 음. 입법, 사법, 행정 네. 이걸 다 장악하고 지금 입법부를 다 장악하지 못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데 네. 만약에 그걸 다 과반수 이상 장악한 다음에 무엇 할까요? 과거로 역행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거는 아마 다시 독재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와 같은 잘못된 방향을 박수치고 따라가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그리고 전두환이 네,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재는 척도는 바로 언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 있다가 언론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해봤는데요. 전에는 전두환 정권 때는 군부, 그 다음에 국정원,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사실 검찰은 힘이 없었죠. 검찰은 그 군부가 네. 물라고 그러면 가서 무는 물고. 개였죠. 네. 아, 군부의 개였다. 군부의 개였죠. 그 다음에 국정원. 지금의 국정원,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라고 예. 했습니다만, 그것과 검찰과의 관계도 또 어땠습니까? 아니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보부의 하수인이 검찰이었어요. 군부의 개이고, 네. 국정원의 하수인인, 네. 그 보안사의 검찰, 하수인이요. 네, 보안사의 하수인인 그 검찰이 검찰답게 뭔가 해나온 과정에서는 바로 그 민주화의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권력을, 그죠? 그렇게 재조정한 거는. 그런데 그 검찰이 지금 이제, 군부가 네, 국정원 중앙정보부 네. 보안사가 네, 민주화 투쟁에 의해서 옛날의 지위를 버렸어요. 그렇죠. 이렇죠.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검찰은 기소 독점을 하고 있고 네, 네, 뭐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거에 의해서 네, 모든 기소 뭐 사건에 또 이렇게 네, 네. 이 저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는 검찰이 다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국정원이나 보안사는 그 일을 할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만이 수사기관 네, 또 정보까지 다 자기들이 가지고 휘두르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민주화에 의해서 그런 권력이 검찰에게 주어졌는데 네, 이제는 다시 국민, 네, 네, 주인을 네, 물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면 네. 그 운명은 뭐 물을 보듯 분명합니다. 불을 보듯. 네. 또 검찰마저 이번에는 무력화되는 길을 걸어야 될 거예요. 아, 뭔가 대통령실 안에서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직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또 그런 직언하는 문화를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못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안에서의 의사수렴 과정,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걱정할 만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걱정할 만한 수준 정도가 아니고요. 네. 아까 내가 검찰 얘기를 하면서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검사는 그 검찰총장이 있으면 맨 밑에 있는 검사까지 똑같은 네. 의견이어야 한다. 이런 아주 시대착오적인 그런 그렇죠. 그 원칙을 세워놓고 네. 끌고 가고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검찰은 일사불란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검사 되고 나서부터 네. 그런 것을 전부 다 이 마음에 담도록 교육을 시켜놨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차피 우리나라가 검사 동일체 원칙을 국가의 가장 네. 중요한 시책으로 삼고 있지 않는 이상 여긴 그리고 민주사회예요. 네.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연필심지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네. 여기는 어차피 그 국회에도 여야가 있듯이 네. 국회에도 여야뿐만 아니라 3당, 4당, 5당이 이렇게 여러 정당이 있어야 네. 의견 조정도 하고 합종연행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 안에는 네. 대통령이 그 전체 회의를 다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끌고 갈 수는 없어도 네. 비서실장과 몇몇 중요한 그 수석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하루에 몇 번씩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해야 될 거예요. 외교 안보 네. 그룹이 있고, 그렇죠. 뭐 사회 네. 부분이 있고, 또 뭐 노동, 환경 이런 게 또 따로.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통령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필요하면은, 주무부서 장관을 불러서 네. 같이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도 외교 안보 이런 사람들은 그 한 사람만, 네. 김태효? 네. 이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 귀 붙잡고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보실장은 밀려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외교안보 또 국방계획까지 다 한 사람이 이런다면은 네. 그거는 정말 대통령 망하게 만드는 길이거든. 김태효 빨리 물러나게 해야 돼요. 네. 그 사람 잘못하면 전쟁 일으킬 사람이에요.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못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너무 윤 대통령이 김태효를 싸고 도니까 그 대통령은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좋아한다는 걸 표시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보도가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보도되는 게 불편하면 야당 쪽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대통령. 어떻게 자기 찬양하고 또 박수 치는 사람만 만나요? 네. 그러면 그런 순간부터 이 대통령은 네. 불행해지는 겁니다. 네. 이때까지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간접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자기 부인만 만나는 모양이에요, 둘이서만. 그 부인은 김태효하고 똑 마찬가지로 네. 정치적인 문제에서 김건희 여사의 말을 들으면 윤 대통령은 망할 거예요. 그 얘기 해줘야지 뭐, 안 하면 어떡해. 그런데 윤 대통령 요새 하는 걸 보면요. 네. 내년 총선에서 그저 과반수 이상 얻어서 자기가 3부 다 장악하고 검찰 독재로 계속 네. 갈 수 있는 네. 그런 것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어떻게든지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항을 할 텐데, 이제 제1야당, 민주당이 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열린우리당 대표, 의장을 해보신 경험도 있고, 국회의원도 3선 하셨는데, 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압박이 있다는 걸 전제로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기의 맞상대였던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죽여버리려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검찰이 상대방 자기하고 맞수가 됐던 사람은 용납을 안 하는 네. 검찰이 생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네. 네. 돈에 관한 혐의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폭격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송영길 전 네. 대표를 비롯한
그때 전당대회를 치른 사람들의 그 무슨 뭐 80만 원인지 50만 네. 원인지 이렇게 사람들 돈봉투. 돈봉투 사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네. 20여 명의 국회의원을. 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송영길 쪽 사람이니까 어떻겠어요? 이재명 쪽 사람일 거 아니에요, 거의 네. 대다수가. 네. 그 이재명을 파다가 안 되니까 그 이재명 쪽 가까운 송영길하고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발을 묶어 놓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앞당겨서 네. 네. 올 초엔가 이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해서 뭐 김기현인가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네. 김기현 당대표를 그 윤핵관들이 밀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윤핵관들이 김기현을 위해서 돈봉투 많이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 네. 민주당을 저렇게 그냥 가르려고 그러고 친명파, 비명파로 가르려고 그러고 네.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저렇게 막 그 발목을 잡아놓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이 네. 지금 언론 상당수가 그렇듯이 기가 죽어 있어요. 특히 그 법무장관 누굽니까? 한동훈이 같은 사람이 네. 난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얼굴에 다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우리 손아귀에 다 있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면은 안 걸릴 사람 없어. 각오해. 그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도 위협을 당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마 조금 있으면은 네.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네. 특히 자영업자들 네. 그리고 내년 돼서 예산안에 펑크가 나고 네. 추가 경정 예산 해서 기업들한테 세수를 더 많이 걷어야 되고 네. 그때 되면 더 큰 그 재앙적 결과를 네. 윤석열과 한동훈은 맞이하게 될 거예요. 네. 그 두 사람한테 아마 증오심이 거기다 한 사람 더 껴야 되겠구나. 네. 김건희한테 이 세 사람한테 다 모여지지 않을까. 네. 자, 그런데 아까 사람들도 준비를 잘해야 될 거예요. 자, 지금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은 야당대로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서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국면에서 이런 민주당과 시민사회 어떤 연대, 효과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저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네. 그날 딴 일이 있어서 못 나갔는데 네. 양회동 노동열사 네, 네, 네. 장례식을 치를 때 그렇죠. 함세웅 신부께서 거기 가서 추도사를 네. 하게 돼 있었는데 네. 함세웅 신부가 거기 가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그 민주당하고 네. 뭐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녹색당 네. 또 뭐 전환. 시대전환당인가 네. 그래서 5개 진보 정당과 민주당이 그 대표들이 한 자리에 다 나왔대요. 네. 네. 그 참 명언을 말씀했는데 양회동 열사가 자기 장례식에서 네. 야당 6을 함께 한 자리에 앉도록 통합을 시켰다. 그게요 참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윤석열 그 국힘당이 내년 총선을 치르는데 네. 이 민주당과 네. 이 5개 그 진보 정당들이 하나가 돼서 네. 선거 연합을 그 하나가 된 진보 정당 5개 정당이 하나가 된 진보 정당과 민주당이 네. 선거 연합을 해서 국힘당하고 네. 1대1로 붙게 된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네. 그 윤석열 국힘당은 과반수 이상을 못 차지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보 정당 5개는 네. 그분들 주장은 다 각각 달라요. 네. 근데 그 다른 주장을 정책으로 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5개 정당이
하나의 그 통합된 정책으로 네. 될 수 있어요. 그 정책은 5개 정당이 내세우는 거는 민주당보다는 진보적이겠죠. 네. 그러나 민주당도 이 정당하고 연합을 하면은 상당히 진보적 의제로 네.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집단이 민주당과 이 지금 하나의 통합된 정당이 네. 국회에 들어가서 네. 이 의제 연합을 해서 네. 법안을 만들고 그러면 네. 우리 사회 전체를 상당한 정도로 진보적 의제로 끌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너무 거기도 보면은 네. 보수화돼 가고 있거든요. 네. 네. 민주당도 오히려 좀 진보적인 데로 끌어오면서 네. 나라 전체 분위기를 한반도 평화 문제, 네. 이 서민들의 부익부 빈익빈 이 상황으로부터 네. 좀 이렇게 탈피할 수 있게 해주고 공정한 사회, 그야말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윤석열 식의 정부 운영 방식이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민주당도 네. 사실은 그 민주당은 큰 정당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이 밖에 나와 있는 이 제야 사람들 말을 잘 안 들려고 그래요. 그거 잘 안 들어도 좋고 네. 선거에 망하려면 듣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네, 네. 그러나 우리는 진보 정당들이 될 수 있으면 하나로 뭉치도록 만드는 거. 네. 이것이 민주당도 정신 차리게 만들 거예요. 네. 자. 만약에 지금 그대로 놔둬서 민주당도 또 분열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네. 민주당도 분열될 거예요. 이 진보 정당들도 분열된 태로 그대로 하면은 네. 아마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되길 바랄 거예요. 민주당도 분열되고 진보 정당도 조각조각 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저쪽 과반 이상의 뭐 200석까지도 얻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진보 정당을 하나로 묶고 민주당도 분열되지 않도록 이 진보 정당이 하나로 되면요 민주당은 절대 분열 못해요. 네. 이 여기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복귀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도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촛불 행동, 네, 거리에 나가서 이른바 촛불이라는 이름을 탄 단체가 함께하는 집회에 가서 외치셨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이른바 촛불 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그 정부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민주당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촛불운동, 그 촛불혁명이라고 우리가 했죠. 그것에 무엇을 결여했길래 윤석열 같은 사람에게 정권을 내줬을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쭉 민주화운동을 함께 해오신 분으로서 좀 복귀를 한다면 어떤 점이 뼈아픈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뭐를 주도해서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어떤 세력이 그 주류를 형성을 해서 목소리가 커지면은 네. 거기에 이렇게 얹혀가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네. 네. 제가 그 마지막에는 문 대통령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하고 네. 또 남북 관계에도 소극적이 되고 네. 그랬을 때 나는 대통령하고 별로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함 신부님이나 송기인 신부님이나 김상훈 목사 네. 이런 분들하고 저는 그때부터 시민운동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네. 그분들로 하여금 두세 차례 문 대통령을 만나서 네. 문 대통령이 그 주택 정책이나 네. 부동산 정책 같은 걸 제대로 못하고 남북 관계도 너무 소극적이 되고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네. 타개를 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네.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해서 당신 지지도가 좀 낮아지더라도 네. 그걸 감내를 해야 네. 이재명 후보에게 이 문재인 정부의 돌아선 표가 네. 등 돌린 표가 이재명한테 득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걸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 얘기를.
집권 말기에도 자기 지지도가 그대로 40% 유지되는 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정권을 뺏겨놓고 보면 네. 40% 지지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0.72% 졌는데 네, 네. 결과는 지금 99%진 것처럼 돼버렸다고. 그런 식의 인물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추천했던 사람들 네. 다 그 문재인 대통령 그 휘하에 있는 측근들이었겠죠? 문 대통령 사람들이었겠죠. 네. 이때까지 그분들 사과 한마디 했어요? 다 숨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도 잘 모르지만 누구누구가 추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그 야당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버리고 그냥 다 그냥 뭐 기가 죽어 있고 이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앞뒤가 다르고 정말 배신을 때리고 이런 사람인 줄은 모르고 네. 우리가 잘못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특히 조국 가족들한테 미안합니다. 네. 이런 말 누가 한마디 했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한 뭐 결과적이지만 자기들 자신의 책임에 좀 무거운 마음이다. 이런 말 한 사람도 못 봤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에서 그야말로 민주당이 또 못나서 분열해가지고 3분의 2 의석이나 이것을 국힘당한테 줬을 때 그 네. 결과가 어떻게 될 거? 네. 그때는 정말 우리 시민운동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책임을 통감해야 될 거고 저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그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잘 아실 텐데, 동아투이 사건, 74년에. 네. 이제 박정희 정부가 중앙정부, 지금 이제 국정원이죠. 중앙정부부 막 동원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동아일보에 광고 내지 마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섰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때 박정희 정권이 언론 장악을 시도했고, 또 동아일보 사는 거기에 굴복해서 동아일보 기자들을 이제 해직했고, 그 중에 우리 이부영 기자가 당시 34세 정도에 이제 해직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환 중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이제 시민의 응원, 시민의 힘, 이거였을 텐데요. 요 동아투이 사건, 요 때를 잠깐 회상해 주시고, 그것이 왜 지금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14년 12월 25일 네.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동아일보 나가던 기사, 광고, 네. 동아방송에 나가던 광고 이게 딱 다 끊어져 버려요. 아, 그래서 백지 광고가 나가니까 여기처럼 네. 요만한 광고가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아야 힘내라, 네. 민주주의 지키자. 네. 네. 그리고 제일 거기서 주목을 받았던 광고가 네. 동아 너마저 배신하면 나 이민 갈 거야. 어느 이 대생. 어미 대생이.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그때 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우리 동아 자유언론 운동할 때 생겼어요, 같이. 네. 거기서 한 면에다 전부 음, 암흑 속의 횃불 네. 제목으로 큰 광고가 나왔어요. 음, 그 정의구현 사재단이 발표한 성명 네. 그리고 그 김수환 추기원의 강론 네. 이런 게 한 페이지 전부 다 있어요. 아,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외신 기자들 뭐 특파원들이 전부 동아일보 취재하러 들어온 거예요. 네. 그때 내가 동아 언론 노조의 네. 대변인 섭외부장을 했어. 아, 그 사람들 내 조금 뭐 외국어를 네,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동아 음. 자유언론 실천 선언에
의미,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걸 쭉 브리핑을 해줘서 네. 워싱턴 포스트의 그 유명한 돈 오브 더 포 기자라고 네, 있어요. 있죠. 네. 그 사람이 한 면 기사를 썼어요. 그 사람은 참 기사도 묘하게 네. 한국의 중앙정보부라는 스펙터 유령이 서울 광화문을 배회한다. 공산당선은 맨 앞 구절을 인용을 해서 기사를 썼더라고. 그렇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니까 동아일보 사주가 못 견디더라고. 중앙정보부 얼른 빨리 그놈들 내쫓지 않고 뭐하냐고 압력을 넣으니까 네. 김상만 사장 등 동아일보 사주가 배신을 때리고 우리를 내쫓은 거예요. 네. 그게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네. 이거의 시작이라고. 그때 이제 몇 명의 기자들이 쫓겨 처음에는 한 160명이 나왔다가 네. 회유하고 이래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113명이에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113명. 예. 근데 그 중에 벌써 한 30여 명이 세상을 떠났고, 그 맨 막내가 네. 정현주, KBS 사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79살이니까 뭐 막내가 79살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 그때 그 권력에 대항했던 그 기계, 이렇게 이제를 가지고, 몸에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각종 방법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후배 언론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 후배 언론인들에게 네. 박정희 권력에게 이렇게 부역하고 했던 언론인들이 네. 언론사가 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게 부역했던 언론사가 네. 어떻게 지금 언론사에 기록되고 있는지 바라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그 박정희 전두환 두 독재자도 불행한 최후를 맞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언론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치욕으로 지금 남게 됐다고 보는데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권이 언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언론을 언론으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만나서 그냥 이용해 먹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요만큼에도 안 맞고 그러면은 네. 그냥 퇴출시키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필요하면 한국 안에 있으면서도 외국 언론사 만나서 자기 필요한 얘기를 외국 언론한테 하고 네. 우리 국내 신문이, 국내 언론이 외국 언론을 인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 언론을 모욕하는 거거든. 네.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에게 언론 자유를 기대한다? 민주주의를 기대한다? 저는 뭐 연목구호라고 그럴까요? 네. 좀 기대할 게 없다고 보고 네. 아마 내년에 3분의 2 이상,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석을 확보할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는 끝난다고 봅니다. 총선에서. 네. 그리고 다시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퇴행을 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되면 군이나 네. 경찰, 네. 공안 세력 이들은 또다시 남북 긴장 고조 흐름에 따라서 윤석열을 계속 지지할 거라고 봐요. 네. 국민이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나 아까 지금 우리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74년에 동아일보가 백지 광고가 나갔을 때 네. 그냥 주부들이 장바구니 들고 가다 그거 생활비를 줄여서 네. 요만한 거 내고 또 무슨 중고등학교 대학의 동창들이 모여서 네. 각 기별로 그 광고 내서 민주주의 지키자, 네. 언론 자유 지키자, 동아야 힘내라. 네. 이런 광고 냈듯이 동아 너마저 배신하면 나 이민 갈 거야. 네. 어느 이대생. 그런 흐름이 그게요. 네. 87년
86년에 촛불 시민들이 네. 그때 74년, 75년에 나타났던 겁니다. 네. 그것이 80년 광주에도 나타났고 그렇죠. 87년 6월 항쟁에도 나타났고 그런 거예요. 네. 절대로 그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 네. 희망. 네. 괜히 지식인들, 뭐 언론인들, 뭐 금방 기가 꺾이고 그러지만 밑바닥 국민들, 민초들은 네. 네. 그 기질이 있어요. 네. 동학혁명서부터 그런 거예요. 3.1 네. 운동도 그렇고. 네. 독립운동 그 어려운 여건 속에도 했던 우리 선열들이 있고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아마 지식인들은 좀 더 쉽게 꺾이지만 민초들은 안 그럴 거예요. 네. 그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그래요. 네. 지금 당장 내가 윤석열 정권을 직접 비판하지 못하니까 난 못한다. 네. 나 한 사람 기사를 못 써도 그건 뭐 죄가 안 되지만 네. 언론인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각사마다 노동조합을 키우세요. 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세요. 그리고 저 기자협회 네. 네. 각 기자협회 분회 있잖아요. 네. 네. 그 분회들이 기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KBS가 저렇게 압박을 당하고 네. 그 공영방송들이 다 이렇게 꺾이려고 그럴 때 그들을 외롭게 두지 않고 함께 일어날 수 있냐 네.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언론인들은 나 혼자 나서서 뭐 성명서를 할 수 있어요. 뭐예요? 네. 언론 노조 무슨 어느 지부 여기서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자를 수도 없어요. 예? 그 기업이나 언론 노조가 전국적인 조직 아니에요. 네. 그쪽으로 힘을 모으세요. 방송기자연합 마찬가지예요. 예? 기자들도 그렇게 나 하나가 빠지면 고만이다 그러지 말고 네. 그 기자협회나 언론 노련 네. 이쪽으로 각 지부가 있잖아요. 글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그냥 방치했다간 네.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나은 사람부터 잘리기 시작해요. 네.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요약을 하면 역사의 주인인 민초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깨어있는 언론인들이 조직화된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어느덧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 오마이TV 시청자들, 또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시죠. 특히 그 감옥동지인 오연호 대표가 만드는 오마이뉴스여서 더 애착이 갑니다. 30여 년 전에 그 청년이 언론 자유를 지키는 파수꾼이 됐다는 게 저는 큰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오마이뉴스처럼 당당하고 당차게 언론 자유를 지켜가는 후배 언론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 언론 자유가요, 언론 자유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자유예요. 그리고 모든 자유를 연결시키는 본원적인 자유가 언론 자유고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런 걸 지켜가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파이팅! 오늘 너무나 소중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께서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권력에 저항해서 운동을 할 때 시민들이 힘을 쏟아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50년이 지금 넘은 겁니다. 그죠? 1975년 1월 17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응원 광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이게 서울 법대생들이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서울고 졸업생은 이기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파이팅 해주셨는데 이기는 거야. 역사를 믿는 시민들이 끝내 이기는 거야.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원로에게 길을 묻다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부영 이사장님과 함께 소중한 말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본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자, 이 지금 화면 밑에 나오고 있죠? 자발적 시청료, 10만 클럽 가입하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자 하나만 남겨놔도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가입. 여러분의 그 응원의 힘을 얻어서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 모토를 계속 견지하면서 당당하게 언론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